남편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보험금 찾으러 갔다가 처음 알았습니다. 수익자가 저도 아니고 제 아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저는 남편 병수발을 2년 했습니다. 병원도 제가 다녔고 간병도 제가 했고 병원비 막으려고 적금까지 깼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죽기 전에 보험금 수익자를 자기 누나로 바꿔놨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결혼한 건 남편이 아니라 끝까지 피부치만 가족인 집안이었다는 걸. 남편이 처음 아프다고 했을 때 저는 설마 그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했고 몸이 자꾸 붓는다고 했고 소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을 때도 저는 이상하게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듣던 날 제 앞에 앉아있던 남편 얼굴이 순간 늙어 보였습니다. 암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 날짜 중심으로 움직였고 항암 일정에 맞춰 살았고 부작용이 심한 날은 새벽에도 몇 번씩 깨야 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서도 그랬습니다. 힘들다, 무섭다 그런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신경 썼습니다. 미음 끓이고 죽 끓이고 입에 맞는 반찬 찾고 잠이라도 좀 자라고 새벽마다 등을 쓸어줬습니다. 아픈 사람 곁에 오래 있어 보면 사람이 점점 배우자라기보다 보호자가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체중이 빠졌고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저는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사람은 진짜 혼자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아이들도 도왔습니다. 큰아들은 주말마다 병원에 왔고 딸은 틈날 때마다 죽이랑 과일을 사왔습니다. 그래도 결국 옆을 제일 오래 지킨 건 저였습니다. 신우이는 처음엔 자주 오는 것 같았습니다. 과일 바구니 들고 오고 형부 힘내시라고 웃으며 말하고 오빠 서류 정리 내가 좀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솔직히 병원 다니고 간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서류라도 봐준다 하면 숨통이 좀 트이거든요. 남편도 누나가 이런 건 좀 빠르잖아. 당신은 몸만 챙겨.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저한테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잘못돼도 당신이랑 애들 걱정은 안 하게 해놨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가족 생각은 하고 있구나. 그래도 이 사람은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버텼습니다. 병원비가 계속 나가자 적금도 깼고 제가 들고 있던 금도 조금 팔았습니다. 보험금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정리하면서 숨통은 트이겠지.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금이 저나 아이들 것이 아니었다는 걸 장례 끝나고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은 결국 1년 반쯤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다들 제게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진짜 고생 많았다. 병수발 저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 끝까지 내가 옆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수고를 누가 알아줬으면 좋았을까요? 지금 와서 다 끝나고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장례만 끝나면 이제 병원비 정리하고 보험금 처리하고 남은 빚이 있으면 갚고 아이들이랑 조용히 버텨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보험사에 갔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하나 들어둔 게 있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당연히 수익자가 적거나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남편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하더니 잠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배우자분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서류를 몇 장 더 넘겨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수익자는 배우자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무슨 뜻이에요? 직원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등록된 수익자는 고인의 누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요? 저희 시누이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몸이 먼저 식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병원은 제가 다녔습니다. 남편 곁 지킨 것도 저였습니다. 병원비 막으려고 적금 깬 것도 저였고 아픈 사람 대소변 받아낸 것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보험금 수익자를 자기 누나로 해놨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바뀐 거예요? 직원은 날짜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항암 시작하고 몇 달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정신없던 때, 제가 병원과 집만 오가며 살던 때, 그 시기에 남편은 보험금 수익자를 바꿔놓은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못돼도 당신이랑 애들 걱정은 안 하게 해놨어. 그 말이 그때는 위로였는데 그날은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보험사에서 나와 한참을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 지나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은 건 대체 뭐였을까? 그 생각만 계속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보험사에 다녀온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받았습니다. 저는 묻자마자 말했습니다. 언니, 보험금 수익자.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잠깐의 침묵 뒤에 시누이가 한 말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오빠가 알아서 한 거야. 나도 처음엔 받기 싫다고 했어. 근데 엄마도 그렇고 오빠도 내가 집도 있고 애들도 있으니까 내가 더 급하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집이 있다고요? 그 집도 남편이랑 같이 살던 집입니다. 아이들 결혼도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고 병원비로 빠져나간 돈도 많은데 제가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랑 애들은 남편 병원비는 내가 다 막았는데 내가 2년을 붙어 있었는데 그 보험금이 왜 언니 거예요? 그러자 시누이는 오히려 조금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옳게,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 오빠도 생각이 있었겠지. 나도 지금 사정이 얼마나 힘든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그 보험금이 왜 자기 앞으로 왔는지, 언제 바뀌었는지, 누구랑 상의했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장례 직후에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 봤는데 그날은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문자 몇 개를 보다 보니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보험 얘기를 나눈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류는 누나가 알아서 해. 저 사람 정신없을 때 끝내야 해. 애들한테는 당분간 말하지 말고. 저는 그 문장을 읽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 저는 26년 같이 산 아내였습니다. 병수발한 사람이었고 아이들 엄마였고 같은 집에서 늙어갈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누나와 나누는 문자 안에서 저를 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보험금보다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진짜 견딜 수 없었던 건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무너진 이유는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도 저를 자기 가족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사람으로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픈 사람 곁을 지키는 건 저였고, 마지막 숨을 보는 것도 저였고, 장례를 뛰는 것도 저였고, 병원비를 막는 것도 저였는데, 정작 남편이 마지막에 택한 사람은 저도 아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누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처음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례 치른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혼자 삼키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기 싫어했습니다. 아빠가 왜 그랬겠냐고 했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저 역시 끝까지 그렇게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메시지랑 보험 서류를 보여주자 아이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이 한참을 울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마지막까지 엄마를 이렇게 했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제야 처음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안 나던 눈물이 그 말에 터졌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맞습니다. 저를 무너뜨린 건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가족으로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누이는 보험금 얘기를 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오빠도 이미 세상 떠났는데 이제 와서 시끄럽게 해봐야 뭐하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살아있을 땐 병수발을 제가 하게 해놓고 죽고 나서는 조용히 넘어가자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아내, 정리할 땐 남. 제가 그 집에서 맡았던 자리가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저는 결국 법률 상담도 받고 남은 재산 정리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자체를 되찾을 수 있느냐보다 제 삶을 다시 제 쪽으로 돌려놓는 게 먼저였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제게 남긴 건 사랑이 아니라 정리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누구 좋으라고 조용히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죽은 사람인데 좋게 보내줘야지. 아픈 사람 마지막 선택까지 그렇게 원망하면 되겠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고통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라고 해서 배신이 괜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잃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끝까지 저를 자기 가족 바깥에 두고 갔다는 사실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혹시 지금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혼자 너무 많은 걸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희생은 내가 선택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도 서로를 같은 편에 둘 때만 사랑입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지키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피부치만 가족으로 챙기고 있었다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 한쪽만 결혼이라고 믿고 있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남편 장례가 끝난 뒤 보험금을 찾으러 갔다가 제 결혼의 진실을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로는 왜 그렇게 오래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끝까지 사랑받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곁을 지키는 사람으로 오래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남편 장례 끝나고 보험금 수익자가 시누이인 걸 알게 됐을 때 그 집과 인연을 계속 이어가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그날부터 마음을 거두셨을까요? 이런 실사용 사연이 계속 궁금하시면 지금 구독해 두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